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종로 모교 서평대회 저자와의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에서 지금 교편을 잡고 계시고 하신 그 송재훈 교수님의 책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은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년에서 1964년이란 이 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서도 계속해서 매주 계속해서 이 주제로 지금 글을 싣고 계시고 방금 그 저자께 여쭤봤더니 지금 이게 오늘 이제 토론할 내용이 1권이고 2권도 이제 곧 출판될 그럴 계획이라고 그러십니다. 3부작으로 계획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화를 나눌 송재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의 대담은 여기 종로서평대 저자의 만남은 좀 그 저자의 사생활까지 샅샅이 좀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그러는데, 네. 우선 그 첫 질문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예. 잘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종로 상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이네. 예. 제가 종로 상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태어난 장소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고 여기 오면 고향이 편하게 많이 느끼고요. 네. 제가 자라기는 이촌동에 자란 적도 있지만 제 거의 그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동네는 은평구 기자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거기 왜 기자촌이냐면 실제로 기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산 자락 밑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었는데 지금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그 친구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네. 이사를 안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타운이 없어지고 그 밑에 은평 뉴타운이 들어섰죠. 부모님들은 거기 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으로 생각하는 데는 바로 그 은평구 기자촌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송 교수님 부친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송복 네. 명예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원래 송복 교수님이 기자 출신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자촌에 맞습니다. 계셨던 네.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서 잘하신 거군요. 그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네. 뭐 불광중학교, 대동고등학교 거쳐가지고 저는 고려대학교로 갔는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연대 계시는데 제가 왜 고려대학교에 그치. 갔냐면 네. 그때 제가 상당히 반항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연대를 다 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는 고대를 갔죠.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고 싶으면 가라 뭐 그리고 신경도 안 쓰셨어요. 뭐 안 쓰셨겠죠. 예. 뭐 송복 교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네.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냐면 이제 집은 전부 다 저희 형도 연대를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도 연대고 주변 분들 다 연대인데 저만 고대니까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다른 데 가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대에서 은사님들이 예. 선생님들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고대를 정말 저는 이제 잘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충렬 선생님께도 계셨고요, 윤산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승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앙철학적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또 서양 철학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영미 철학이라든지 뭐 독일 철학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참 많이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으로는 이몽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독일 철학 하시는 분이고 이기루 선생님도 계셨고 뭐 하종호 선생님도 계셨고 뭐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어떤 서양적 합리적 사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초를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부까지 그다음에 대학원도 제가 그리고 이제 석사도.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석사를 거기서 마쳤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99년도에 하버드 대학으로 가게 됐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는
꼭 철학을 공부했다기보다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 학과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이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그쵸. 제 의사님은 피터볼 선생님은 역사학자고, 네. 그다음에 뚜웨이밍 선생님은 철학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양 철학 쪽으로 가가지고 정치학과에서 정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선생님한테? 그린 올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테뉴를 못 받고 다른 데 가셨지만 저랑은 이제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 조교를 모랄 리스닝이라는 수업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저한테 영향을 줬던 분은 맥팔커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1960년대부터 문화혁명을 정말 그러니까. 깊게 연구하신 분이죠. 그때도 계셨구나. 그때 계셨고 제가 그 수업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제가 문역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맥파커 선생은 사실 뭐 당연히 문역으로 유명하시지만 이 아시아의 그 경제 발전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예. 거의 80년대 초반에 아시아의 무슨 뭐 네 마리 용 뭐 이런 개념, 예. 그 라이즈 오브 이스트 에이지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맥파커 선생이 쓰셨던 걸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분들하고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원래가 학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학자셨는데 저는 원래 제 꿈은 어렸을 때 반항하면은 아니었을 거야. 소설가가 되고 싶었죠. 됐네 뭐 소설가. 뭐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작가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교재에다가 소설을 진짜 써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 예. 근데 작가가 되게 별 쉽지가 않죠. 그쵸.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야 그쵸. 되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학 공부부터 시작을 했고, 저를 이제 이끌고 여태까지 왔던 거는 문학적인 관심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서 역사로 가고 네. 문학으로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굉장히 문학 작품들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러고 물론 나중에 좀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아예 소설도 쓰셨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뭐 학자가 되기로 그냥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학자 되겠다. 제가 뭐 저희 아버지께서 학자시니까 저희 집에는 책이 굉장히 많았고 그 책 속에 묻혀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책꽂이들이 다 차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계단에도 책들이 놓여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책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책의 세계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도서관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게 아마도 어려서부터 봤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 그런 게 그 아버님으로부터 어떤 무슨 뭐랄까 뭐 학술적인 차원에서 뭐 네. 어떤 뭐 영향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거 혹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으세요? 많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보면 저희 형도 학자인데 저희 형은 이제 연대 생화학과에 있습니다. 송재환 교수라고. 형은 이과생이죠. 네. 저는 문과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문과시니까 대화가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좀 부자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고 대화의 80%는 논쟁이고 좀 격하게 진행도 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늘 논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반항을 해가지고 멀리 가다 보면 다시 또 아버지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느끼죠. 네. 논쟁 주제가 뭐 어떤 거였어요? 논쟁 주제는 뭐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는데 뭐 정치 얘기하면 좀 격해지고 경제 얘기할 때도 좀 격해지고 문화 예술 쪽으로 가면 별로 싸움은 안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학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참 문학적 탐구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문 같은 거. 한문도 제가 한문을 이제 거의 뭐 한문 전공자가 돼가지고 한문 서적을 보게 되는 것도 어려서 아버지한테 받은 영향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가 어려서 봤던 세계로 그렇죠. 점점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제가 멀리 도망을 하려고 맞아요. 했지만. 맞아요. 네, 근데 중국 철학사라 아예 중국 철학사로 하게 된 건 그럼 뭐 고대에 있을 때부터 그 생각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좀
느슨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저 수업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면 어디로 갈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졸업하고 4학년 될 때까지. 그런데 고려대학교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은 거기에 한문학과가 있었어요. 따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클래식스 디파트먼트죠, 쉽게 그래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사서 오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그래서 학교 좀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렇게 되면서 방황을 좀 하다가 동양 고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계가 아주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 우리 함재봉 선생님께서 옛날에 쓰셨던 글도 있고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전의 세계에 들어가서 고전학도가 됐죠. 실제로 뭐 논어를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도 했고 외우진 못했지만 맹자도 한번 외워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고전 세계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세계가 현대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저는 그때 믿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제가 배웠던 이 고전을 좀 현대화된 학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유학의 길에 올랐었죠. 99년도에.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갔더니 예. 그 꿈을 안고 갔더니 어땠어요, 하버드는? 하버드는 이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오픈돼 있고 그리고 포용적이고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더니 너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하래요. 아무거나 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터치도 안 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수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러면서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적응기가 필요하니까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가 이제 그 종합시험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박사과정에서. 근데 저는 정치학과에 가가지고 정치 이론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수업도 좀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전공이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은 두 분인데 피터벌 선생님이랑 그리고 필리 큐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청대사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해가지고 뭔가 지식을 쌓아가는구나 이런 걸 좀 배웠고 그리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뚜웨밍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참 저희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시절은 제가 이제 학자로서 크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았나 저는. 몇 년이었어요? 그게 제가 도착했을 때가 99년이었고요. 그리고 해서 졸업할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평균 많이 공부했다는 얘기네 진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구나. 하여튼 쿤 선생 같은 분의 그 청대사는 진짜 예. 진짜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진짜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첫 저서 Traces of Grand Peace라는 거 이거는 논문을 갖고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학위 논문을 갖다가 책으로 좀 불려가지고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근데 논문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다 저널에 발표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을 거의 새로 통째로 썼죠. 그럼 논문은 뭐였어요, 우선? 논문은 그것도 이제 좀 비슷한데 제가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중국 사상사에서 어떤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11세기에 이제 왕안석이 들어오면서 신법 개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고전 세계를 한번 크게 뒤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왕안석을 비판을 하면서 이제 신유학이 만들어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유학도 여러 갈래 중에 하나였고 그보다 더 크게 포괄적으로 유학이 어떤 큰 어떤 전환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전환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서적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은 북송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함재봉 선생님의 동생분이신 함지학 선생님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두렵고 무섭고 이렇죠. 근데 그때 법대에 계시던 이제 함재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헌정주의, 헌법주의, 입헌주의라고도 말하는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함재학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 관한 논문을 쓰셨고 그러면서 제가 좀 그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그 시각에서 유교 경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면 실제로 유가 경전이 무엇이었나 중국 역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섰을 때 이 유생들이 진나라를 비판하면서 유가 경전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치 권력이랑 만나거든요. 한 무제가. 그래서 무제의 이 통치를 보면은 법과 체제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경전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어떤 통치의 합법성, 합리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통치의 합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사실은 뭐 이사라든지 뭐 이런 한비라든지 이런 사람부터 도출할 수는 없으니까 유교를 전면에 내세웠죠. 거기서 제가 보면은 그 어떤 그 지식인들과 국가와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 경전이 갖는 의의를 이거 입헌주의적으로 보면 재밌겠다 이러면서 정말 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썼던 그 학술 서적에 그 Traces of Great Peace라는 게 뭐냐면 주공이 세웠던 태평지적인데 그 태평의 흔적 이거를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그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헌정사적 큰 전환이 있었던 게 바로 왕한석인데 왕한석이 주례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추진했던 신법 개혁을 합리화하죠. 이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함재학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브루스 에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더 피플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 혁명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뉴딜 때 있었고 또 한 번은 레이건 시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헌법은 똑같은 헌법인데 정반대 해석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리디파인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이제 전수를 해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아이디어는 전수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책을 보고 뭐 알아낼 수도 있지만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 그러면 유교 전통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왕한석이 이제 주례라는 책을 완전히 새로 재정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추진하는 여태까지 없었던 그래가지고 그 정적들에 의해서 너는 법과주의자다 그리고 유교를 망친 사람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들어가면서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례라는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컨스티튜션으로 디파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본 거고 그래서 저는 1권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권을 쓰고 있는데 2권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은 왕한석 이후에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봉건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이라는 그 제도가 고대의 제도인데 9년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되살려가지고 우리의 제국을 좀 더 좋게 만드느냐 인간적으로도 하고 그런 제가 이제 봉건 논쟁을 가지고 논문을 한 3-4편 발표를 했고 그걸 묻고 또 앞뒤에 해가지고 share and rule이라고 보통 divide and rule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share and rule인데 왜 쉐어냐면은 황제한테 이 사람들이 제발 좀 쉐어 좀 해라 너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Let me share in your governance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참여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목을 Share and Rule이라고 해서 제가 논문 하나 발표를 했고 그냥 보니까 아무도 그 제목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제가 2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 전근대 정치 사상사에 관한 책이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송유학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송 교수가 하신 거는 그럼 왕한석이 그 시프트에 결정적이었다라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신유학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심신수양의 학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죠. 그다음에 주의가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동아시아 육아 정통을 보면 그게 단순히 심신 수양의 공부가 아니고 사회적 제도를 짜는 아주 포괄적인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의 문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 제도, 정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탐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교의 강점이 뭐냐,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마음 공부부터 이제 천하의 질서를 잡는 공부까지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공부하려고 했던 그 포괄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원나라 때가 되면은 그 논쟁들이 정돈이 돼가지고 책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단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문헌통고에 보면 이게 토지 제도부터 정치 제도, 아주 구체적인 제도를 짜는 공부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20세기 이제 유학 사상사를 유학 연구사를 보면 그 제도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무시했죠. 그래서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이 여영시 같은 위잉스 같은 그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할 일은 어떻게 정근대 지식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제국의 질서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느냐, 그 메커니즘, 그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가 밝히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구체적인 그 정책에까지 나왔는데,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대가 됐든지 명청이 됐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채용을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보는 건 그런데요. 전통시대 지식인들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가 뭐냐 묻는다면 저는 상소문 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왜냐면은 이제 주의 문집 같은 거 보면 맨 앞에 상소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소문을 그만큼 중시했다는 거고, 또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상소문의 정책 제안. 오디언스는 황제거든요. 황제를 오디언스로 삼아서 자기가 이런 제도를 실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제도를 실제로 쉐어해 달라. 네, 나도 그렇죠. 쉐어하게 해달라. 가버넌스에 쉐어하게 해달라.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유학사를 갔다가 이제 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변적 철학자들이다. 우주론을 뭐 만드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왕양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양론 문집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제도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더불어 자기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철학적 탐구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사고시했던 사람. 그렇죠. 주자부터 주의부터. 주의부터 모든 삶이. 근데 20세기 오면서 좀 약간 관념사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좀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그 제도론적 사유를 우리가 많이 경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복원해내자. 그게 전 현대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왜냐면 이 책을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슬픈 중국이 슬퍼졌던 이유가 뭐냐면 지식인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민민주 독재라는 말을 썼는데 지식인이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고 나니까 그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되고 그 공산당 중에서도 그 팔리비로라고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모택동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방 현실에서는 이런 제도가 통하지 않는다, 그걸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이 살아 있었다면 50년대 비극은 없었다고. 그런 의의에서 우리가 전통시대를 보면 오히려 사상적으로 훨씬 자유로웠고, 그리고 황제들은 혼자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런 식의 이제 협치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전통시대를 봐라, 지금 공산당의 리더십이요,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심지어는 전통시대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대 제도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균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균전법도 어떤 지식인들이 고안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균전법이 없어지고 양세법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안하게 만들어준 지식인의 담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면 황제는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화제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화 제국이 존속됐던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직시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어떤 자유로운 사상의 전개와 토론과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러면은 난 이제 질문이 그러면 나오는 게 그럼 조선이라는 데는 그런 걸 알았나?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정책적인 논쟁, 그러니까 그 책에서 쓰시면 역사에 대한 예. 공부를 그렇게 했나? 그 사람들 같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얘기는 제가 고려학교 다닐 때 김충렬 선생님이 해주셔서 제가 이후에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동파가 고려 사신들이 왔을 때 책 못 갖고 가게 하라. 네. 역사서는 절대 보지 못하게 하라. 변방에 역사서를 주지 말라. 제가 여기서 앞에 썼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사상사를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저도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논어명작대학 중이요. 그 세계가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있었죠.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을 탐구하고 싶었고 인간을 탐구하려면 인간이 저질렀던 무수한 오류와 죄악과 시행착오를 봐야지 인간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시행착오의 기록은 역사서에 나와 있는데 역사를 보지를 않죠.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1980년에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이제 중국사 전공자들이 한국사에서 조선조 때 중국 역사를 얼마나 탐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문집들을 다 뒤졌습니다. 몇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논문까지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보면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사상이 전개되지 않거든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당대사,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를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상사가 약간 불균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취가 없었던 건 전혀 아니고 굉장히 큰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균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불균형이 어떤 중화주의라는 환상으로 의식을 지배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쓰고 그러면서 항상 보면은 황종희가 그랬나? 황종희 아버지가 책 역사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나이 든 학자들이 뭐 여기 이 경우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하는 거지만은 그 역사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무슨 경세치용학파 청말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구연무 이런 사람들 꼴 통해갖고 맨 정책 뭐 황하를 치수를 어떻게 할 거고 무슨 뭐 대운하를 어떻게 할 거고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서 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드디어 어려워지니까는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가 보다 했더니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이게 유교가 굉장히 관념적인 거였었고 아주 그냥 실용적인 측면이 없는 거였었는데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19세기 들어와서 뭐 외세가 오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실용주의적으로 갔다라는 걸로 저도 그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들여다봤는데 그 전 때도 그렇고 그 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이 유교 유학사 동아시아 유학사의 정치사랑 연결되고 한 거랑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드리는 대로 조선하고 중국은 굉장히 다르게 이게 역사가 전개됐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의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조선 그 유학자들의 문집을 봐도 상소문이 있고 뭐 유성룡 같은 사람은 500건이 넘는 이제 상소문을 썼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실무적인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정통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서 경험적 탐구보다는 관념적 탐구에 좀 더 치중돼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특히 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오히려 중국사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조선의 선비들이 조선의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당대사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당대사를 조선의 선비들이 그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공부했다라는 흔적 같은 게 있나?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당대사는 더군다나. 뭐 춘추도 말하자면 뭐 역사지만 예. 그걸 공부하는 거랑 그게 이제 경학의 일부였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당대사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영어 논문이 그 이제 여중이라는 그 남송대 어떤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송대작이 강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강의집인데 정말 자기가 살았던 한 최근 세 100년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북송부터 자기 시대까지 거쳐 내려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평을 단 그런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을 정말 통과를 하려면 그 자기 본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그 조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네. 그 왕조에 네. 그래가지고 제도를 갖다 논하라고 그래요. 써야 되고 그 논책이라는 과거 시험을 보면 그랬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도 관연론자가 권력을 잡고 흔들고 이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현실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한석이 됐든 예, 예? 그렇습니다. 누가 됐든 예, 예. 뭐 왕한석이 갑자기 그 현실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예, 아니죠. 다른 정책이었을 뿐이지. 그렇죠. 구양수랑- 왕한석이 예를 예. 들면은 좀 국가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파격적이고 좀 더 전면적인 그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사마강 같은 사람은 점진주의자고 경험주의자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거의 그렇죠. 잘못을 피해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그래가지고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쓰고요. 그 소위 보수주의자. 그렇죠. 보수주의자와 이제 네. 진보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우파와 좌파의 그렇죠. 싸움 같은 거는 늘 있어왔고 그 사람들이 다 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학자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책이 쫙 이렇게 띄어지는데 그래서 그 중국 책 내용에서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이 사라진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게 이제 그 맥락이 이제 확 내가 그 예. 이해가 되네 진짜. 그래서 근데 순서가 내가 지금 다음에 요시코스 플렉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질 말고 예, 예. 그냥 지금 슬픈 중국으로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네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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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런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런 책을 이제 첫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지금 현재의 중국 예. 얘기를 예. 보려다 보니까 예. 근데 그때 무슨 뭐 공부하실 때 무슨 특별한 그게 있었어요. 계기가요? 중국의 무슨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위를 현대 중국을 하고 들어보면 뭐 다른 거 아니야 또. 어떻게 되는지 응. 너무나 간단한 이유거든요. 응. 제가 이제 학위를 하면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첫 직장이 테네시 대학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세계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년 뒤에 이제 맥메스터 대학으로 옮겨갔는데 중국 현대사를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다기보다 제가 한다고 자청을 했네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정근대사만 가지고 학생들을 매료시키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중국은 갈수록 더 중요시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마던 차이나라는 수업을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게 되면 교학상정이라고 뭐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되죠. 이걸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 전공이 이렇게 넓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현대사를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맥팔커 선생님 밑에서 문화운동을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독자적으로 한 10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너무 그게 대비가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그랬던 그 전혀 역동성도 없고 그야말로 뭐예요 변치 않는 역사 뭐 해겔이 말한 진짜 네. 시간이 없는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나마 약간 다이내믹하게 나온 게 근대에 들어와서 해갖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그나마 들어와서 뭐를 하고 이렇게 그냥 보통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교에 대한 우리 잘못된 이해 때문에도 더 그게 이제 합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선 중국
전 근대 중국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알았던 거랑 너무 다르게 예. 정책적으로 역사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했었던 거고 참여 지식인들의 참여가 뭐 어느 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건데 오히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모택동 이후에 이 중화민국 뭐 인민공화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의 이해까지가 도모가 된다. 그 맥락 지식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역사가 오히려 중공의 역사. 저는 제가 이제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중국 문명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됐던 제국이지 않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언체인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2000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럼 중화 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가장 피상적인 예라 그러면은 중화 제국이 뭐 총칼로 인민을 억압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제국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행정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역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썼죠. 그럼 정책들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방에 근거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그게 또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그 피드백 메커니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제국이 오래 갔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명대에 들어와서 주원장이 로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국식의 이 뭐라 그래 이 향반들을 이제 존중을 해주면서 오히려 관료들이 어느 이상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버려서 이제 관료 수도 확 줄이고. 근데 이제 그게 자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주원장 나름대로 명을 세운 사람들 나름대로 어쨌든 그 전 대에 비해서든지 간에 제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도 되겠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내린 그 굉장히 큰 변화였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송원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변화는 주원장이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이제 포괄적인 군주죠. 그래서 뭐 4만 명에서 5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죽였다는데. 근데 그렇게 포괄적인 면만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주원장 주변에 있었던 지식인 그룹이 있습니다. 송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방효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자기 황제한테 우리가 가지고 그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사람들. 제가 책에 나오죠. 제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명태조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주원장이 자기가 한 30년에 걸쳐가지고 고대의 봉건 제도를 되살리죠. 그 자기 자식들을 공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개 저기 주에다가 아들을 앉히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미갑제라는 거를 실현하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이제 고대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근본주의적 그 지방 자치의 이념이랄까요. 그래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영어로는 밍 레지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죠 또. 근데 그거죠.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한 송원대의 과도한 상업화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진짜? 그 반격 뭐 이런 것도 돼요? 그게 이제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대를 거치면서 남송대 이제 이 상업주의가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폐도 유통이 돼서 지전까지 돌고 이러다가 원대가 되면서 지전이 없어지고 인구는 한 70%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 전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처참한 그 이제 전쟁의 참혹한 피해 속에서 시작된 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을 이제 반상업주의적 정권인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그 어드바이저 해줬던 그 코어 그룹을 보면 남송대부터 전개됐던 그 사상 논쟁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죠. 그리고 주원장은 실제로 그냥 일자무식은 아니었지만 거의 뭐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적으로 굉장히 탐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놓고 공부를 계속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명실록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슬픈 중국을 읽어보니까는
정말로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도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시작하죠. 그냥 아예 끝에서부터.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뭐 시진핑이 됐든 뭐 모택동이 됐든 이것이 그럼 중국 역사의 긴 맥락에서 보더라도 뭐라 그러죠? 돌연변이? 왜곡이라 그럴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의 중역사가 있고 또 그 상고제대로 소급되는 또 역사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단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어떤 전통적 지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했고 실제로 파괴를 했죠. 그렇죠. 거기서 벗어났고 일탈했고 가장 그 근본적인 일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랑 또 다른 게 진시황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가 점점 통일 제국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통일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니까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순기능을 행했던 사람이고 마오쩌둥은 중국이 하여튼에 2000년 동안 존속되면서 일궈놨던 모든 전통적 지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1978년 이후에 개혁개방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모택동 시대는 끝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택동이 어떤 상징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스스로 이단화를 자처했고 일탈을 자처했고 그다음에 중국 전통 문화를 파괴하려고 노력을 했고 파괴자라고 자기가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업때 나오는 구호를 보면은 파사구였죠. 오래된 네 가지를 전부 다 파괴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 사회를 바꾸려고 했고, 근데 바꾸려는 그 계획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 참혹한. 근데 가려고 했던 목표 지점은 그거를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택동이 지금 바라봤던 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택동은 제가 보기엔 마크시스트이면서 레니니스트이면서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단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죠. 근데 그가 생각했던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계급이 없어져 버린 착취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뭐 그런 식의 이상사회인데 그거는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능하다고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향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은 그 사회주의 핵심 가치가 12가지가 있는데요. 그 12가지 중에 제일 처음이 부강입니다. 부강, 민주, 문명, 화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평등, 공정법治그 뭐 이렇게 가는데 부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굉장히 큰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제 서구 제국주의가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고 웅비해 보겠다. 이런 식의 민족주의적 정열이 더 컸던 것 같고 그걸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굉장히 속도를 냈죠. 그게 이제 조급함이 이 사람들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들을 봐도 대학기운동 때 15년 만에 영국을 잡고 미국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그런 식의 조급증, 그 조급증이 사실은 굉장히 큰 파멸적인 결과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 진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팽덕회 얘기를 자세히 쓰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뭐 백화제방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은 지식인들한테 자유롭게 토론을 해라, 비판을 해라고 해놓고 나서는 한 사람은 이제 잡고 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이제 그 지식인들이 아예 이제 목소리를 겁이 나서라도 못 내고 안 내는 그걸로 이제 갔었던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다시 시진핑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죠? 지금 시진핑이 들어온 다음에 중국 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요. 이구 동성으로 사상적 억압이 더 심해졌다 그러죠. 후진타오 시대보다 훨씬 더. 제가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은 어떤 민간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시진핑 사상을 요약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7장씩 손으로 써서 내라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보면은 중국 학자들이 바늘방석을 걸어 다니는 거죠. 언제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요. 제가 그 맥메스 대학에 있을 때 중국 학자들이 왔는데 그 학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사상적 자유가 더 억압당하고 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공산당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시진핑이 그건 중국의 비극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중국의 문제가 집약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치면은 미국 다음인데 그게 어떤 뭐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넘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니까 전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국인들인데 그 중국인들이 사상적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다. 이 비극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공산당의 모순은 세계사적 모순이고 중국의 문제는 인류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활발한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그런 그 모택동에서 나왔고 발현됐고 다시 시진핑이 재현하려는 그 경향이 그러면은 뭐 흔히들 얘기할 때는 그게 뭐 원래 중국의 전근대적인 어떤 뭐 유교가 됐든 뭐 이제 자꾸 뭐 본인들도 자꾸 유교를 얘기를 또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이게 어떤 전통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송 교수는 아니다. 전통이라는 건 전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훨씬 더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었던 거고 참여를 그야말로 했었던 거고 참여가 가능했었던 사회였던 데 반해서 오히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그거는 아까 제가 모택동 맥락에서도 여쭤본 거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그게 그럼 그냥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반지성주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걸라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닫힌 교리 체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이미 5단계설로 얘기를 해버렸죠. 끝났다. 설명은 끝나버렸고 역사 탐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면은 마르크스가 옳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책무만 있는 거죠. 지식인들한테. 그거는 완전히 학문이 순환론 쪽으로 망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어떤 교리 체계를 강화시키는 게 어떻게 학문입니까? 비판적 사유를 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에 반기를 들면 사상을 개조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가 보기엔 스탈린이랑 마오쩌둥이 같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마르크스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인류의 공적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스탈린에서부터 이제 배운 거고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보니까 스탈린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모택동은 그보다 한술 더 떴죠. 예를 들면 뭐냐면 스탈린이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공부했던 캉셩이라고 있습니다. 강생. 그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연안에 가가지고 이 스탈린이 심은 거죠. 이게 이제 그때부터 정풍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연안으로 몰려들었던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젊고 생기발랄한 도시 청년들을 완전히 사상을 개조하겠다는 명분으로 거의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보기엔 사상이 마비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0년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지식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근대 예를 들면은 정근대 황제 중심 체제에서 마오쩌둥이 그 전통을 그냥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도 말씀하시니까 이제 진짜로 그게 어떠한 뭐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인류 보편사에서 그러한 지독한 전체주의자 독재자가 나와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살상을 저지르는 일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뭐 히틀러부터 우리가 시작하지만은
뭐 전부 다 이제 반지성주의들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스탈린이 그랬던 거고 예. 이제 모택동이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는 사실 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 반지성주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가 네. 네. 사실 굉장한 건데 네. 여태까지 나는 그게 그 뭐 어떤 중국의 그런 관념론적인 유학이다 뭐 이런 걸로 대충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문제 의식이 명료해지고 제가 더 어려워졌네 네, 답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육아 경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육아 13경이라고 얘기도 하고 네. 13경에 또 주석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그걸 한번 잘 뜯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체주의적인 사유 체계가 아닙니다 전혀. 거기서 내거는 가치를 보면 인의 예지인데요. 인의 예지가 지금도 수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메인네스가 어떻게 나쁜 겁니까? 라이처스네스가 왜 나쁘고 그리고 뭐 예지 전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공산당의 핵심 가치가 12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묘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강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 를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이념의 퇴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교를 되살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교 헌정주의 뭐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제가 그 헌정 논쟁을 좀 더 탐구를 해보니까요. 그 중국에 제가 2013년부터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 유교 헌정론자들이 보면은 이제 공산당원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을 합리화시켜주는 논리를 유교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유교를 또 한 번 화석화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전통시대를 우리가 좀 깊게 탐구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화 제국이 동아시아에 어떤 그 종주국 비슷하게 문명을 리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 있던 지식인들이 그 중화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중국 지식인들이 보편적인 이념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큰 나라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뭐 규모로 보면 미국을 지금 압도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런 나라가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그러지 거꾸로 예. 중국 특색의 거라고만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적 예외주의, 중국적 특색, 네. 중국적 특수성.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옷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인류가 공동으로 쌓아 올렸던 어떤 보편 가치를 허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책에서 예. 읽은 그 굉장히 그 맥락에서 보면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제 중화 제국 그러면 그 유엔 스카이의 예. 공식적인 그 자기가 예. 칭제 권원했었던 건데 그거를 해석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예. 사실 오히려 유엔 스카이는 굉장히 강력한 그 본래의 입헌 군주제를 하려던 사람이었다. 그게 다만 이제 신의 혁명을 했던 그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입헌 군주제조차도 예. 아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던 네, 네, 것이지.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중에 모택동이나 이거에 비교해 보면은 예, 예. 차라리 그 사람들은 예.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을 예.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간지를 오히려 오르게 가는 방향이었다 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장개석도 그렇고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청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그 근대 국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헌 군주제로 가는 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나가 일본도 갖고 예, 그러니까 일본을 그쪽으로. 모델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군나우라는 미국의 그 헌법학자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헌법을 한번 만들어 봐라 중국에 맞게 뭐 이런 노력까지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원세계가 죽고 나서 군벌 시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공산당 정부를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어떤 모델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거기 지금 뭐 7명 중에 그 상무위원 중에 뭐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이론가다 맨날 예.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데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론가라는 게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이제 그 정치국에서 계속 그 이제 만들어주죠. 예, 이 사람들이 교실을 내리고 지방까지 내려가는 어떤 통일 이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후진타오 시대보다도 더 뒤처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지식인들한테 공감을 전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더 초라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난 항상 그 중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조셉 레빈슨을 예. 그렇게 전 진짜 그 모차르트라고 했잖아요. 중국하게 예. 모차르트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맨날 거기 책에 보면은 그 해놓은 얘기가 중국에서 유교가 몰락하기 시작했을 때가 유교가 보편 타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 것이라고 해서 예, 믿는 예. 순간부터 예, 예. 유교가 이제 중국 사람의 거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게 지금 그게 그 예. 중국의 특수성만 강조하고 있는 그러네요. 이거랑 예. 예.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니까는 하자고 그래야지. 네. 우리 거니까 해야 된다라는 예. 거는 그냥 우리 거가 좋은 거다 무조건 우리 예, 거니까 예, 예. 남들이 뭐라 그래도 예. 뭐 무슨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 예. 거니까 좋다라는 거는 그건 지금 북한에서 하는 거고 뭐 중국에서 지금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도대체가 설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뭔가 모택동 때는 차라리 예. 세계에서 도처에서 자기네가 마오이스트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서 오히려 예. 보편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퍼뜨렸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등세평이 공헌하자고 돈 만들고 이랬던 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도처에 마오이스트 게릴라들이 아직도 뭐 페루 산 속에 가면 아직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거가 오히려 있었고 뭐 프랑스 지식인들이 한동안 마오이즘에 빠져서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정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의 시진핑은 또.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계급 철폐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을 볼 때는 보편주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편주의가 아주 희한한 그 중국식 진보이즘 같은 걸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강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책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중국에 가면 칠불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말로 치부장이라고 하는 거. 치부장이 뭐냐면 7가지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그게 이제 무섭다. 비밀 교지처럼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제 까발렸던 이제 헌법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지위를 잃었죠. 네. 더 이상 교수가 아닌데 네.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치부장이 뭔가 보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보편가치 얘기하지 마라, 인권 얘기하지 마라, 언론 자유 얘기하지 마라. 나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난창대학교, 그러니까 강서성에 있는 난창대학교에 가서 무슨 뭔가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남송대 권력 분립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남송대 사상가들 보면은 이제 황제와 재상이 서로 이제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막 비판하면서 삼권 분립이네 뭐 거의 이권 분립. 보편 너가 생각하는 보편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다그치듯이 묻더라고요. 학생들이 당황을 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놓고 보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남성대에 있었던 권력 분립 이론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저를 비판을 해야지만 그렇지. 임무가 완성이 된다. 기록성 발언이네. 기록성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예, 그래서 제가 좀 난감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 보면 헌법에 권력 분립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행 합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입헌주의 보면 권력 분립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고 모든 게. 국가 권력이 독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 권력을 독재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그러니까. 예. 헌법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법의 통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통치죠. 써놓으셨지만은 예. 개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국가와 그거에 저촉되면은 전혀 설 자리가 없는 존재가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지금 세상에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대놓고 저렇게 말로 그렇게 하죠.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작년에 바로 그 시진핑이 그 이제 담화를 한 걸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신문 기사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헌법 가치 권력 분립을 반대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캐나다에서 가르치고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인류가 공동으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입헌주의란 게 있는데
그 입헌주의가 없는 상태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거든요.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다 알고요. 그래. 그 히틀러도 경험했고 스탈린도 경험한 그 인류의 공동 지혜를 기초로 해서 보면 중국 공산당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저는 중국 비판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 중국 비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예.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개방된 사회에서 서구의 입헌주의를 모를 리가 없죠.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헌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칭화대라든지 베이징 대학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구체적인 논문을 통해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일단 독재를. 지금도. 네, 지금도. 그래 가지고 뭐 또 정부의 교묘한 탄압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양지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면 양개성인데 이분이 묘비명이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혁명, 천지범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중국 내부에서는 출판이 못 되고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아주 세밀하게 역사를 아주 잘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어권 전부 다 포함해서 가장 상세하게 쓰여진 문화혁명에 관한 중국인의 역사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정도인데, 그분이 지금 1940년생인데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근데 여망춘추라는 그 저널을 편집을 하고 계셨는데 또 편집권을 박탈당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한 압박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3권이 제목을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가 문화 대반란, 문화혁명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거의 완성을 했고, 이제 3권으로 넘어가는데 대륙의 자유인들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부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읽으면서 지금도 더 느끼지만 읽으면서 그러고 보니까는 진짜로 1920년대 5.4 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49년까지의 그 당시에 그 중국이라는 거는 뭐 존 듀이 왔다 오고 버트런 러셀 오고 정말로 열린 아주 뭐 거기 책에 자세하게 써놓으셨지만 진짜 뭐 외국인들이 뭐 몇십만 명이 뭐 와서 살고 장사하고 그렇게 열려 있었던 그랬죠. 사회.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무너뜨려가는 저게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 정말 역행을 해도 이렇게 역행을 할 수가 없네, 역사를. 역행했죠. 근데 그 역사를 이제 보는 그 사람들이 100년의 치욕이라고 하는 아편 전쟁에서부터 1949년 자기네가 이제 해방시킬 때까지의 그 역사를 그렇게 보는 역사하고 한국에서의 진보나 좌파에서 보는 사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동기랄까, 제가 이제 한국어로, 영어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 이 책을 썼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지식계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한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편협하다는 게 너무나 중국을 잘 보여준 거지 사실. 잘못된 인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급해 보면 1970년대에 리영희 선생님이 썼던 자만스의 논리라든지 이상과 우성 이런 책들입니다. 근데 읽어 보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신문들을 살펴보면요. 문화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에 보도됐던 중국의 현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일본 언론들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신문 자료들을 보니까 문화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게 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반독재 투쟁을 하던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소위 진보 진영 분들이 중국을 미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리영희 선생님 책이었고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죠. 저희도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문화혁명을 동경했습니다. 대학진 운동이 대단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좀 놀라는 거는 이미 그 시절에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문화혁명 역사하고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영 선생님, 어. 버클리 예, 대학교 예. 그분이랑 안병준 선생님, 예, 연세대학에 계신 분. 맞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영어권에서 책을 내셨고 어. 문화혁명관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인용됐습니다. 굉장히 잘 쓰셨어요. 두 분 다.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지식계는 어떤 아마추어 사학자가 써낸 네. 잘못된 이론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했죠. 네. 세뇌가 됐어. 예. 완전히. 그리고 리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혁개방 이후에 네. 등소평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심이 없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오류를 시인을 했는데 자기의 한계라기보다 시대의 한계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시대의 한계 아니었고 제가 또 하나 오병헌 선생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유학할 때요. 이분이 1976년에 문화혁명에 관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스턴에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만나봤더니 그때 쓰신 책들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실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런 직접 작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국 지식계는 좌편향으로 끝도 없이 갔죠. 네. 그게 이제 1980년대가 그랬고 네.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의 리더십이 아직도 그때에 예. 다 그 자기 이념과 사상과 그걸 사고를 형성했던 분들이라서 네.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우선 사실 책에 정말로 꼭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처음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해방될 때 49년에 이 국공 내전이 막바지에 치달았을 때에 공산당 군이 예. 어떤 전략들을 써서 결국은 전 승기를 잡게 되는지의 그 처참한 공성전 그야말로 siege warfare를 통해서 수십만 명을 굶어 죽이는 그런 그 전략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처참하게 그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서 4천만 명을 아사를 시키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의도적인 살인, 너무나도 의도적인 그 잔인함 이런 거를 너무나 세세하게 그거를 그 책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전율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거고 다 빼놓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정권이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한 사람과 그 정권을 지금 추앙을 하고 있고 그거를 비판은 하지 못할 망정 그걸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의 중국 정부가 그걸로 간다라는 건 사실 그게 너무 쇼킹한 얘기거든요. 쇼킹하죠. 너무 쇼킹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올해 3월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체 인민대회를 해가지고 다시 결정하기를 이제 그 홍콩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근데 그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99.87%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기권이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려고 기권을 했지? 저도 그 사람들 걱정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으로 화장실 같은 거 아니야? 그때 잠깐 작년에 또 한 번 결정할 때는 퍼센테이지가 그보다 좀 더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엔. 오. 예,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99.3% 정도.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99.87%니까 한 2명 정도가 기권을 했는데 나머지 거의 3,000명은 이구 동성으로 다 찬성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헌법 31조를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특별 행정구역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홍콩이 어떤 이제 1국가 2체제의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이제 방치됐던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위협이 되니까 홍콩을 그냥
거의 뭐 정식적으로 일국가 일체제로 예, 그냥. 일국가 일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아주 큰 도박이면서 실수라고 생각해요. 홍콩이 무너지면 중국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제가 홍콩 가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글로벌한 도시고 전 세계 금융의 허브기도 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없애버리면서 중국이 뭘 얻게 되죠? 정말 국제적인 고립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시적으로는 홍콩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좀 자세를 낮추겠지만 홍콩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예. 책에도 그렇게 예, 쓰셨어. 홍콩어들이고 제가 그 이후에 제 학생 중에 홍콩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예. 그 학생들이랑 제가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이 학생들이 그 광동어로 람차오 전술이라는 걸 쓴대요. 람차오 전술이 뭐냐 그랬더니 도박을 할 때 자기 걸 다 잃으면서 상대방도 그냥 같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 그 친구들이 뭐냐 그러냐면 할 때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어차피 죽자. 홍콩 뭐 집값도 너무 올라가고 나도 살기 힘드니까 너네도 여기 숨겨둔 돈 많지 중앙정부에 있는 애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그때 작년에 막 200만 나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홍콩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화혁명이 일어날 때 손문이 홍콩에 베이스하고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광동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이러다가 실패해가지고 국외로 돌지만 1895년에 시작된 공화혁명의 그 운동이 한 출발점. 15년 정도 돼가지고 청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또 그 마파람입니다. 마파람이라고 혁명의 마파람. 예, 예. 마파람이 이제 남쪽 바람이죠. 예, 예. 근데 그게 단순히 홍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대만 선거로도 직결됐죠. 그럼 대만과 이제 홍콩은 그나마 중국에서 이제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런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니까 여기가 또 외부 세계랑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커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우리 정부가 못 들어가죠. 주저주저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이 들어가야 되고 대만과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해타 동맹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커드 동맹을. 네.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니까 중국이 바뀌겠죠. 네. 전 인류가 원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중국이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개방적이고, 그렇죠. 좀 더 헌정적이고, 네, 좀 더 자유로운 사회로 바뀌는 거. 이걸 누가 중국 사람들이 원하고 또 외국 사람들도 원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국 공산당. 공산당이 예.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예. 완전히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수세에 몰리다가 하니까는 거의 알면서도 이 방법밖에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은 시진핑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은 시진핑주에 똘똘 뭉쳐 있대랬는데 뭐 핵심 그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근데 저는 참 하여튼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내가 1974년에 그 미국에 그때 아버님 따라 갔을 때가 중3 졸업하자마자 가서 이제 고1에 들어갔어요. 74년이면은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 나오고 월남 패망하고 있고 히피들 이제 난리 나고 있고 이제 막 비틀스 해체한 지 4년밖에 안 됐고 이런 그러한 시기였었는데 내가 다닌 그 고등학교가 처음에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 옆에 랭글리 하이스쿨 그러니까 랭글리 그 CIA에 있는 그 랭글리 하이스쿨에 다녔는데 거기에 가갖고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뭐 한마디도 못하는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수업 들어가서 그때 들었던 그냥 제일 그래도 재밌을 거라고 해서 들어간 수업이 역사학 수업이었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국사 전공하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완전히 마오이스트야. 많았죠. 완전히 마오이스트.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아니 그래도 중국이 한국 전쟁 때 개입을 하고 이거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고 침략만 받고 남을 이제 뭐 어린 마음 모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선생이 몰라. 당황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었냐고 또 모르면서 당황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게
지금 중국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이 과정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내내 안 깨지고 있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경제가 그 등소평이 경제가 잘 돼 갖고 그 중국의 그 엄청난 굴기에 다 편승을 해서 다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의 진면목을 또 한 번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를 그렇죠. 예. 이제 와서 역설적으로 시진핑이 그거를 완전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100% 동의합니다. 선생님 네. 진단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존 롤즈가 정의론을 쓰고 그러니까 Theory of Justice를 썼던 이유도 그때 한번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내적인 비판에 휩싸이면서 그렇죠. 지식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작용화되죠. 작용화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어떤 아름다운 모델을 찾고 중국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컸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힌튼이라는 사람, 펀션이라는 책을 썼던 그 엔트로파로지스트가 그 인류학자가 문화혁명을 굉장히 미화했습니다. 맥팔커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때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상을 보고. 근데 이제 그런 학자가 있어서 뭐 균형을 잡은 거죠. 그 에드가 스노우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럼요. 사람들은 그냥 뭐 완전히 뭐 에드가 스노우가 레드스타 오브 차이나에 가고 세상에 제목도 멋있게 붙였어. 근데 예. 그 로맨스에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고 미국 사람들도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험난한 역사인데 사실 학계의 논쟁이라는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두운 중국의 모습을 밝혀냈던 거죠. 밝혀내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료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뒤져가지고 거기에 또 일군의 중국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오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대륙의 자연인들이란 책을 쓸 때 그 학자들의 역할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어떤 진실 투쟁이랄까요? 아니면 그 진면목을 밝히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이게 집적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충 알죠. 중국이 어떤 제약을 가져왔는지. 그 중국의 그 지식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 문화대혁명 같은 거를 겪으면서 이제 대학을 10년씩 닫아버리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 중국 학계가 굉장히 무너졌다. 그 기반이 어떤 뭐 유교적인 전통도 물론 그렇고 하여튼 그런 오히려 있으려면 그 대만으로 다 건너갔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셨을 때 지금 이제 그런 그 진실을 알리려고 하고 기존 이 체제에 그래도 저항하는 지식인들이 있다 말씀인데 그분들의 그 어떤 학문적인 기반이랄까 전통이랄까 그런 게 뭐 어디 서양 거예요, 뭐 전통이에요, 뭐 어떤 건가요? 전통시대 중국인들이 가장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사건이 이제 오사운동이죠. 1920년대 거의 대부분의 그때 인류가 만들어놓은 모든 사조가 실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잔두이도 가고 버트란드 러셀도 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뭐 입센의 뭐 인형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무정부주의 뭐 그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서 리스트를 해봤더니 그때 오사운동 때 사유 실험 대상이었던 사조가 한 50개도 넘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실험이 되던 그런 다양한 시대 개방의 시대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온 다음에 그게 싸그리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 반복적으로 그 100년 전이잖아, 근데 벌써.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홍콩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미국으로 호적 가고. 같은 사람, 후수가 후수.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고 잔두이를 모셔왔던 그 사람이 결국 가지 않습니까 대만으로? 그 북경대에서 철학과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후수 제자였던 우환이라는 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문화혁명 때 처참하게 죽죠. 처음에 이제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희곡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 그게 또 후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글들을 보면 이 후수와 우한이 연결돼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가 또 그랬겠다. 그랬겠네. 그렇죠. 뭐 이제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조적인 이론가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은 네. 무슨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자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 그룹은 법학자들 중심으로,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정치학자들 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절대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작가들 중에도 있고요, 예술가도 있고. 모아보면 꽤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 그다음에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다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죠. 그렇죠. 언제 거세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투쟁이 앞으로 그러면 없어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봉착해 있는 이게 딜레마인데 중국은 어쨌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개방된 사회입니다. 정보가 마구마구 유통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200만을 고용해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있다 그래요. 실제로 정말 200만을 고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치면은 뭐 몇 천만이 되니까 그 중에서 200만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아무 얘기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뭐 단기적인 전망은 좀 어두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아주 결정적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반중주의가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됐냐면요. 중국을 좋아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북유럽의 스웨덴 같은 나라들 70% 이상이 80% 70% 일본 85%, 캐나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느슨한 그것도 괜찮은 나라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75%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 네,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이 고립돼 버렸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과연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긴밀한 공생관계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그렇죠. 닉슨 패러다임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더 빨리 바뀌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송 교수가 써놓으신 책이 진짜로 그 정말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문화 대형 그러니까 아예 중국 공산당 정부가 49년에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있었던 그 내용이 그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64년까지 대약진 운동 끝나면서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문화혁명으로 들어가는 이제 거기까지 쓰셨는데 슬픈 중국이 아니라 비참한 중국.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프다는 게 더 슬픈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읽으면은 너무 처참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거기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그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잘못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인민민주 독재라는 이 개념을 많은 분들이 아는 듯하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또 헌법 총각 1조가 중국은 노동자 농민의 연대에 기초한 인민민주 독재 국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인민민주 독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민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인민들이고 독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인민의 적입니다. 인간을 인민과 인민의 적으로 나누는. 선생님이나 저도 중국에 있었으면 인민의 적. 당연하지. 그래서 당연하지. 근데 적 중에서 아주 최상적이지. 제가 이 책을 쓰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중요하게도 너 중국 다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중국 갈 수 있냐? 뭐 저희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선생님들까지 너 중국 못 갈 텐데. 그게 뭐냐면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란 독재 국가가 있다는 거 알고 저긴 자유가 없고 잘못하면 저 정부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너 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심한 얘기를 더 잘 쓰신 분들도 가시더라고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이제
조심해야죠. 아니 너무 유명해지면 못 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거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분명히 올라가셨어. 가지 마세요. 대만이나 가지고. 아유 그러면 우리 예. 그 대충 우리가 그 질문하려고 했던 게 홍콩, 대만 예. 이런 것도 이제 답을 저기 해줬으니까 예. 좀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네. 지금 아까 벌써 쓰고 계시다는 책은 뭐 영어 책도 그렇고 공문책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그 어떤 거를 쓰고 계시다는 것도 물론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 나의 연구와 이 지적 탐구의 큰 방향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뭐 제가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슬픈 중국 2권은 거의 다 썼고 이제 3권으로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 현대사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제 전공 분야에서 제가 직접 원자료를 다 긁어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설베이입니다.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연구사 중심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리지널하게 지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그 두 번째 그 셰어앤 룰이라는 건데, 저는 그 책을 쓰게 되면 곧바로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유교 헌정주의 논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비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근대 시대 지식인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지금 그 공산치하에 있었던 지식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국 정부에 대놓고 나의 지분을 사오, 내가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란 게 제 태제거든요. 이 태제를 들고 가서 유교를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막 바꿔서 중국은 아주 예외적인 국가고 지혜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 전통을 살려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구성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그게 제 사명이 아닐까. 뭐 그 정도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아유, 하여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좀 대충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참, 그 제가 하나, 제가 유학 갈 때 손재분 선생님께서 추천서 써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그때 제가 이제 추천서 받으러 갔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중국말, 네, 회소 하무이마, 그 중국말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다 써주신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뵀죠. 제가 작년에 처음 뵀어요. 그 전에 제가 참 오히려 내가 아버님은 자주 뵀는데 아니 근데 내가 써준 추천서 중에서 제일 잘 써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유 너무 하여튼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하여튼 저거 안 여쭤봤다. 소설 아니 2018년에 소설 요시코스 플래그라는 근데 난 그냥 여기저기 간단하게 소개된 것만 읽었지만은 그것도 좀 그쵸 왜 소설 썼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테니스 대학에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도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러니까 애 태어나면 산 구안을 좀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계시는 꽃봉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셨어요. 한국분?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따님이 미국 분이랑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이뻐서 꽃보이라 그랬대요. 꽃보이. 근데 그냥 꽃봉이 할머니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 할머니가 2주 정도 우리 집에 사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황해도 신계면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역사학자니까 그걸 세밀하게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의 뭐 80살 다 되셔가지고 미국 국적을 따셨어요. 영어는 못 하시는 분인데 앞에 뭐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막 잘잘잘 외시더라고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라고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한평생 흔들었던 깃발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태어나고 북한에서 유교 전까지 있었고 또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와서 흔드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맨 밑에 있는 트라우마가 뭔가 봤더니
막내 동생을 자기가 업어 키운 막내 동생이 6.25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 상처가 있는 거고 국적을 따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동기는 그 한국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테레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고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중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그랬어요. 이북의 저놈들도 우리랑 같은 핏줄입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할머니가 굉장히 두렵더래요. 왜냐면 이분 이북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지막 노력이 미국 국적을 따는 거였고 그때까지는 영주권이었. 예. 예. 그리고 나서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사투리도 되찾고 막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얘기하시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왜 요시코라는 이름을 썼냐면 미국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할 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예. 가서 요시코 신케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 썼던 일본 제국 하에서 창시기 명령에서 썼던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아 이거 누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문학적 디바이스로 집어넣은 거죠. 그 얘기 그건 허구입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건데 그 미국 국적을 딸 때 다 써놔야 돼요. 기본 게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N15인가 뭐 그 번호에 질문이 여태까지 네가 살면서 썼던 모든 별명, 팬네임 다 써라. 그 딸이 기입을 하면서 엄마 창시기 명령 때 이름 뭐였어?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코 신케라고 탁 나왔죠. 써놓고 뭐 한 이제 인터뷰까지 가는 동안에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다 잊어버렸죠. 뭐. 근데 갔는데 그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지만 소설 쓰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그거를 제가 이제 추적을 했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거는 사실 이문열 선생님이 제가 유학할 때 옆에 계셨거든요. 한 2년 동안.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 하버드에 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랑 술도 많이 같이 먹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때 한글로 썼었어요. 그 이유구나. 제가 페르시아 가가지고 썼다가 제가 아는 미국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랑 펜팔인데 주고 받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썼다 그랬더니 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워서.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계속 드렸죠. 하다 보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 나왔네 하면서 하다가 맥메스 대학에 계시는 제임스 킹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줬더니 그분이 출판하자. 이렇게 돼서 그게 노벨라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근데 그게 한글로는 출판을 안 하셨어요? 한글로는 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제가 써가지고 갖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학자로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아직 등단은 아직 안 하신 거구나. 하면은 좀 창피하셨을까 우리. 외도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죠. 주변 사람들만 좀 읽으시고. 근데 원래는 한글로 쓰신 거네. 우리말로 쓰신 거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미국 내에서? 소소한 반응인데 제가 편지를 막 받아요. 어떤 이제 우리 그 맥메스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연히 읽었대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읽고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순문학 계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센세이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학이란 게 인간의 얘기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난 그냥 스토리 아웃라인만 이렇게 읽고서 빠친코 생각이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렇죠. 제가 빠친코는 이거보다 훨씬 잘 쓴 소설이고. 저는 저도 빠친코를 좀 봤는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아이덴티티 문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할머니 얘기 증언에 기초로 해서 썼고.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 따님이 거기 이제 이 비올라 연주자인데 그분한테 드렸더니 고맙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참
앞으로 그 작가로도 대성하시기를 어느 때 가서는 자신감을 갖고 등단을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업에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성과가 네. 있는데 뭐 이미 아니, 충분히 아직 너무 부족하고 있어요. 아유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송 교수가 하시는 작업의 그 맥락이 예. 확 잡히고 그래서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좋고 이게 뭐 송유학을 공부하다가 또 갑자기 뭐 현대 중국을 공부하고 뭐 저기 모택동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일맥상통하는 예. 어떠한 그 지적인 탐구 그 주제가 있는지를 알게 돼서 너무 참 좋았고 재밌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학문에 또 문학에 정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대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그 송지은 교수 모시고 하는 우리 그 종로목교 서평대회 대화의 저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